저는 65, 40년째 미용실을 하고 있고요. 아들은 38인데 며느리도 있고 손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본 건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 종이 뭉치가 뭘 의미하는지 저는 그날 밤이 다 가도록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력서들이 왜 저한테는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들 방에서 나온 건 게임기가 아니라 이력서 뭉치였습니다. 저는 김난영입니다. 올해 65이고 서울 변두리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어요. 20살부터 가위를 잡았으니 어느새 40년이 넘었네요. 손에 박힌 굳은 살만큼이나 사람 머릿결만 만져도 그날 그 사람 기분이 어떤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미용실은 작아요. 요즘 젊은 디자이너들 가게처럼 화려하지도 않고요. 그래도 40년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 그분들 덕에 그나마 가게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집에는 아들이 있어요. 38이고 명문대까지 나왔습니다. 공부는 정말 잘했어요. 동네에서 다들 부러워했지요. 그런데 졸업하고 취직을 하기도 전에 사귀는 여자친구가 아이를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 도리는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손녀는 이제 곧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교복을 맞추고 가방을 사고 학원도 알아봐야 하는데 그 돈이 다 제 손에서 나가요. 아들은 아직 취직을 못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매일 방문이 닫혀 있고 안에서는 게임 소리만 들리니까요. 며느리는 가끔 미용실에 와서 거들어줍니다. 손님 머리 감겨주고 수건 정리하고요. 고맙긴 한데 한편으로는 그 모습이 더 속상했어요. 며느리는 저렇게 움직이는데 내 아들은 왜 저러고 있나? 그날도 평소처럼 손님 머리를 말고 있었는데 손녀 중학교 입학 서류를 정리하다가 교복집 전화번호를 적어둔 메모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 아들 방 책상에 뒀던 건데. 그래서 아들 방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엔 절대 안 그랬어요. 아무리 답답해도 자식 방문은 함부로 여는 게 아니다 싶어서요. 그런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손이 먼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컴퓨터 화면만 켜져 있었어요. 아들은 없었습니다. 잠깐 나간 모양이더라고요. 메모지를 찾으려고 책상을 뒤지다가 서랍 한쪽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안에 종이 뭉치가 있었습니다. 이력서였습니다. 한 장이 아니었어요. 10장도 넘었습니다. 날짜도 다 달랐고요. 그 밑에는 인쇄된 메일들이 같이 있었어요. 귀하의 역량은 우수하나 이번 채용에는 그런 문장들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메모지 따위는 이미 잊어버렸어요. 게임만 하는 줄 알았던 아들이 이렇게 많은 이력서를 써왔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무서워졌습니다. 이만큼 노력했는데도 안 됐다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저한테는 단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했을까? 그날 저녁 며느리가 미용실 마감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평소처럼 수건을 정리하던 며느리에게 저는 무심한 척 물었어요. 네 신랑 방에 이력서가 많던데 너는 알고 있었니? 며느리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지 않고 수건만 계속 접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는 모르시는 게 나아요. 모르시는 게 나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늘 웃는 얼굴로 인사하던 아이였는데 그 순간엔 표정이 다 사라져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빚을 진 건가? 누구한테 사기를 당한 건가? 아니면 더 큰 일이 있는 건가? 머릿속으로 안 좋은 쪽으로만 자꾸 흘러갔어요. 다음 날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 머리를 만지면서도 손은 움직이는데 정신은 딴 데 가 있었어요. 단골 손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 오늘 좀 이상하시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자식 얘기를 손님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손녀 교복은 결국 제가 직접 가서 맞췄어요. 그날 교복집에서 우연히 옆 가게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아들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예전에 아들이 다니던 회사 근처에서 식당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아, 그 집 아들. 그 회사에서 그렇게 됐다며. 안타깝더라.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분 말로는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신입사원들 중에 누군가 큰 실수를 했는데 그 책임을 아들이 떠안았다는 거예요. 본인 잘못이 아닌데도 그냥 조용히 나가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왜 저는 몰랐을까요? 아들은 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또 아들 방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문 앞에 서서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게임 소리가 아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그 정적이 저는 그제야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며칠 뒤 며느리가 다시 미용실에 왔습니다. 그날은 손님이 없어서 저랑 며느리 둘뿐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묻고 싶었던 걸 결국 입 밖에 냈습니다. 그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며느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 사람 그때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자기 잘못도 아닌 일로 다 책임지고 나왔는데 아무도 그 사람 편을 안 들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력서를 100군데도 넘게 넣었을 거예요. 근데 자꾸 떨어지니까 점점 사람이 작아지더라고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 왜 나만 몰랐어? 며느리는 그 말에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한테 말하면 어머니가 더 힘들어 하실 것 같았대요. 어머니는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그 사람, 어머니한테는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들을 보면서 했던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게으르다고 한심하다고 속으로 얼마나 많이 그랬는지. 정작 아들은 그 모든 걸 혼자 견디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엔 그냥 열거나 아니면 아예 안 건드렸는데 그날은 두드렸어요. 문을 두드리는 손이 제 손인데도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엄마야. 잠깐 들어가도 되니? 안에서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방에 들어가니 아들은 컴퓨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고요. 저를 보지 않고 바닥만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옆에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40년 동안 손님들한테는 별의별 말을 다 해줬는데 제 아들한테 할 말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있었던 일, 며느리한테 들었다. 아들 어깨가 움찔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도 여전히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왜 엄마한테는 말 안 했어?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래도 엄마잖아.
아들이 그제야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갰어요. 엄마는 평생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일하셨잖아요. 저 하나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제 얘기까지 보태면 엄마가 얼마나 더 힘들어지겠어요. 차라리 제가 그냥 한심한 놈이 되는 게 나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화가 안 났어요. 그냥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너 보면서 게으르다고 속으로 얼마나 욕했는지 아니. 너 한심하다고 손녀 보기 미안할 정도로 생각했어. 근데 너는 그 시간 동안 그렇게 혼자 다 견디고 있었던 거잖아.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어깨만 떨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아들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40년 동안 손님들 머리만 만지던 손이었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자식 어깨에 손을 얹는 게 그렇게 어색하더라고요. 엄마가 잘못했다. 너 힘든 거 진작 물어봤어야 했는데. 아들은 그 말에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8 먹은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어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아뒀던 게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어떤 해결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취직이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 걱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뭔가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아들은 여전히 취직을 못했고 생활비는 여전히 제 손에서 나갔습니다. 그날 밤의 대화로 모든 게 해결됐다면 그건 드라마지 사람 사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작은 것들이 하나씩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손녀를 학원에 데려다 주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손녀 가방을 챙겨서 같이 나갑니다. 손녀도 처음엔 어색해하더니 며칠 지나니까 아빠랑 손잡고 가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미용실 마감 시간에 아들이 가끔 와서 거들기도 합니다. 손님 머리 감겨주는 건 못하지만 수건 정리하고 바닥 쓸고 며느리가 하던 일을 이제는 둘이 같이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처럼 속으로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대신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자기 속도로 다시 일어서고 있는 중이구나. 가끔 단골 손님이 물어요. 아들은 요즘 일자리 구했어요? 그러면 저는 예전처럼 한숨 쉬며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아직 찾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예전과 똑같은데도 느껴지는 무게는 다르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미용실 문을 열고 가위를 잡습니다. 손녀 학원비도 여전히 제가 보탭니다.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서 이 모든 걸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의자에 잠깐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했더니 다리가 뻐근하더라고요. 가위를 내려놓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40년 동안 손님들 머리만 보던 거울인데 그날은 처음으로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도 많고 흰머리도 많고. 그런데 그 얼굴이 예전처럼 지쳐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언제 취직할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이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고요. 다만 한 가지는 알겠더라고요. 아들도 며느리도 저도 각자의 속도로 조금씩 걸어가고 있다는 것. 그날 밤 가게 문을 잠그고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겠다 하고요.